안녕하세요. 1시간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가 자기 나라에 침투한 적국 스파이를 싹 다 잡아내겠다고 비밀 부대를 하나 꾸렸어요. 대장 1명에 대원 20명, 임무는 오직 하나, 적국 정보기관 요원을 찾아내서 잡아놓는 거였죠. 그런데 내부 감찰을 한번 싹 돌려봤더니 글쎄, 그 부대의 대장이 적국 스파이였던 거예요. 심지어 대원 20명도 전부 다 적국의 정보를 줄줄 넘기고 있던 이중첩자였고요. 그러니까 스파이를 잡으라고 만든 조직이 처음부터 끝까지 스파이들로만 꽉꽉 채워져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이 들통나자마자 이 사람들은 하룻밤 사이에 말 그대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더 소름 돋는 건 이걸 누가 폭로했냐면요. 그 나라의 전직 대통령이 외국 방송 카메라 앞에서 직접 자기 입으로 시인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에이, 농담 같죠? 근데 이거 완전 실화입니다. 대체 이게 어떤 조직이길래 이런 영화 같은 일이 가능한 걸까요? 오늘 우리가 탈탈 털어볼 조직의 이름 바로 모사드입니다. 이스라엘의 해외 정보기관이죠. 히브리어로 기관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하모사드라고 불러요. 영어로 치면 더 기관 이런 느낌이죠. 이름조차 직접 드러내기 꺼려하던 관행에서 나온 호칭이에요. 정식 명칭은 정보특수작전국인데 이름이 너무 기니까 그냥 거기, 그쪽 하고 부르던 게 아예 통칭으로 굳어져 버린 겁니다. 세계 최고 첩보기관 이름치고는 참 소박하죠. 근데 이 소박한 이름지에 숨겨진 진짜 실체는요. 소박함이랑은 거리가 아주 멉니다. 이 조직은 적국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자리까지 자기 사람을 앉혀놓기도 했고요.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위성으로 연결된 기관총을 원격으로 조종해서 딱 운전석에 앉은 남자만 골라 쏘기도 했어요. 게다가 적들이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통신기기 수천 대에 폭탄을 심어놓고는 수년을 기다렸다가 동시에 빵 터트리기도 했죠. 또 단 한 사람을 찾기 위해 무려 15년을 추적했고 어느 한 사람의 유품을 되찾아오기 위해 60년을 기다린 그야말로 지독한 조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사드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먼저 이 질문부터 던져봐야 해요. 대체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정보기관을 만들어야만 했을까? 왜 이 조직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나라 정보기관들이랑 뼛속부터 달랐을까? 그 정답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하던 그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찾을 수 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다비드 벤고리온이라는 사람이 마이크 앞에 딱 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건국을 선언하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딱 3년째 되던 해였어요. 유럽 전역에서 무려 600만 명이나 학살당했던 홀로코스트의 끔찍한 기억이 아직 너무나도 생생하던 시절이잖아요. 간신히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이제 우리만의 나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 절박함 하나로 팔레스타인 땅에 국가를 세운 겁니다. 근데 건국 축하 파티가 채 끝나기도 전에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건국 선언 바로 다음 날인 5월 15일 새벽,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남쪽에서는 이집트가 밀고 올라오죠. 동쪽에서는 요르단이 치고 들어오죠. 북쪽에선 시리아랑 레바논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어요. 심지어 거기에 이라크까지 가세합니다. 주변 아랍 5개 나라가 동시에 선전포고를 하고 군대를 들이밀어 버린 거예요. 나라가 세워진 지 24시간도 안 됐는데 사방에서 적군이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 상상이 되시나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었냐면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고작 80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맞은편 아랍 5나라 인구를 다 합치면 수천만 명이었어요. 쉽게 비유하자면 동네 꼬마 하나가 건장한 어른 5명을 상대로 주먹 다짐을 하겠다고 나선 격이죠. 정면 승부로는 절대, never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바로 이 절망적인 지점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장 먼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주먹으로 못 이기면 눈과 귀로 이겨야 한다. 상대가 언제, 어디서 뭘 준비하고 있는지 상대보다 딱 한 발짝 먼저 알아내는 것. 그게 이들의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어요. 총알이 모자라면 정보라도 더 쥐고 있어야 했거든요. 압도적인 군사력의 차이를 미친 듯한 정보력으로 메우겠다는 발상이었죠. 그래서 건국 직후인 1948년 외무부 산하에 아주 자그마한 조직 하나가 조용히 문을 엽니다. 초대 책임자는 레우벤 실로아흐라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정치국이라는 이름이었는데 1949년에 판을 좀 키우면서 정보조정연구소가 됐고요. 1951년엔 아예 총리 직속기구로 확 격치상이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모사드 창설 연도를 1949년으로 보기도 하고 1951년으로 보기도 하는 거예요. 연도나 이름이야 어찌됐든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 조직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이유가 너무나 명확했어요.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무사히 데려오는 것. 유럽 어딘가에 쥐새끼처럼 숨어있는 나치
나치 전범들을 추적해서 철저히 응징하는 것, 주변 아랍 국가들의 정보를 모조리 캐내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 이 세 가지가 처음부터 모사드의 흔들림 없는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도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제 막 건국한 신생국가의 조직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수준의 정보기관으로 클 수 있었을까? 당장 군대 키우는 게 더 급하지 않았나? 하고요. 사실 당시 이스라엘한테는 군사력을 무작정 키우는 것보다 정보기관을 키우는 게 오히려 훨씬 현실성 있는 카드였습니다. 왜냐? 이 나라에는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엄청난 자산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디아스포라, 즉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이게 바로 모사드를 이해하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예요. 모사드의 진짜 힘은 단순히 특수훈련 받은 요원 몇백 명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곳곳에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유대인 네트워크, 이걸 현지어로 사얀님이라고 부르는데요. 대략 3만 5천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무슨 전문 간첩도 아니고 월급 받는 정식 요원도 아닙니다. 그냥 뉴욕에서 호텔 운영하는 사장님일 수도 있고 런던의 평범한 의사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파리 렌터카카 회사 직원일 수도, 아르헨티나의 무역업자일 수도 있죠. 그럼 이 평범한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느냐? 모사드가 필요할 때 방 한 칸 슬쩍 내어주고 차 한 대 쿨하게 빌려주고 필요한 서류 한 장 딱 건네주는 겁니다. 공항에 누군가를 마중 나가주기도 하고 동네 돌아가는 사정 귀뜸해주는 거고요.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분들이 전 세계에 수만 명 단위로 촘촘하게 깔려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인구 80만짜리 꼬맹이 나라가 지구 전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첩보망을 깔아놓은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리고 이 네트워크가 가진 진짜 무시무시한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언어예요.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그 나라의 언어를 그냥 모국어처럼 완벽하게 구사하는 겁니다. 독일에서 나고 자란 유대인은 완벽한 독일어를, 이란에서 살다 온 유대인은 현지인 뺨치는 페르시아어를 씁니다. 이집트 출신은 아랍어가, 헝가리 출신은 헝가리어가 그냥 제 말이에요. 발음만 들으면 현지인이랑 구별이 아예 안 갑니다. 제2 외국어로 배운 어색한 티가 1도 안 나요. 생김새도 마찬가지예요. 중동 지역에서 대대로 살아온 유대인들은 외모 자체가 아랍인이랑 거의 판박이입니다. 이란에서 살다 오면 이란 사람 같고 이집트 출신은 이집트 사람 같아요. 본인 입으로 나 유대인이요 하지 않는 이상 절대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이건 미국 CIA가 돈을 억만금을 쏟아부어도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천혜의 조건이죠. 아무리 CIA 요원이 뛰어나도 미국인이 아랍인 행세하면서 시리아 고위 사교계에 완벽하게 스며드는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하지만 모사드에겐 처음부터 그게 숨쉬듯 가능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배경 위에서 모사드는 보통의 정보기관들과는 아예 뼈대, DNA 자체가 다르게 태어났어요. 미국의 CIA, 영국의 MI6 다 대단하죠. 하지만 이 기관들은 최소한 겉으로라도 국제법의 틀 안에서 움직이려고 노력합니다. 의회에 보고도 하고 감사도 받고 외교적 마찰 생기면 눈치도 보죠. 근데 모사드는 다릅니다. 이 조직은 태어난 목적 자체가 철저하게 생존이었기 때문에 국제법이든 외교적 체면이든 간에 내 나라 살리는데 방해되면 개나 줘버립니다. 심지어 총리실 직속이라 국회 감사 같은 것도 거의 안 받고요. 1년 예산이 얼만지 제대로 알려진 적도 없어요. CIA가 대충 요원 한 7천 명에 예산 3조 원쯤 쓰겠지 하고 추정만 할 뿐 정확한 숫자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베일에 쌓인 조직이죠. 심지어 이 조직이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조차 한참 뒤에나 알려졌어요. 1949년에 만들어졌는데 세상 사람들이 모사드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본 게 무려 1979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유령처럼 존재 자체를 숨겼던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에 어떻게 들통났는지 아세요? 그 과정이 진짜 골 때립니다. 1979년에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은 대형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이란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오랫동안 이란을 통치하던 친미 성향의 팔라비 왕조가 무너지고 아야톨라 호메인이라는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란이 사실상 종교 지도자가 최고 권력을 지는 신정 국가로 확 바뀌어버린 거죠. 당시 미국은 쫓겨난 팔라비 왕조의 아주 든든한 백이었잖아요. 당연히 이란 혁명 세력은 미국을 극도로 미워했습니다. 그런 살벌한 상황에서 미국의 지미 카터 행정부가 팔라비 국왕을 미국으로 받아주네 마네 하면서 이란 국민들 분노에 기름을 부어버려요. 결국 열받은 이란 시위대가 테헤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우르르 쳐들어가서 미국인 70명을 인질로 잡아버립니다. 이게 그 유명한 이란 인질 사태예요. 무려 444일이나 이어지면서 미국과 이란이 철천지 원수가 된 결정적 계기죠. 근데 여기서 우프고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인질범들 대다수가 혈기기 왕성한 대학생들이었는데
대사관을 점거하고 나서 444일 동안이나 갇혀 있다 보니까 너무 심심했던 거예요. 할 일이 진짜 없었나 봐요. 그래서 뭘 했냐? 대사관 직원들이 인질로 잡히기 직전에 파쇄기에 넣고 와다다다 갈아버린 기밀 문서 조각들을 구석구석에서 찾아낸 다음 그걸 한 땀 한 땀 퍼즐 맞추듯이 테이프로 이어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시간이 워낙 남아 돌았으니까요. 그렇게 학생들의 미친 인여력으로 복원된 문서 안에 짜잔! 모사드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CIA가 1977년에 써둔 이스라엘 정보기관 분석 보고서였어요. 모사드의 조직 구조, 부서, 활동 방식 같은 게 아주 상세히 적혀 있었죠. 이 파쇄기 퍼즐 문서가 외부로 쫙 풀리면서 30년간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세계 최강 정보기관의 윤곽이 처음으로 세상에 까발려진 겁니다. 진짜 역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라니까요. 자, 그럼 이쯤에서 이 전설적인 조직이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는지 실제 구조를 살짝 엿볼까요? 그 복원된 CIA 보고서를 보면 모사드는 크게 8개 부서로 나뉘어 있습니다. 첩보 수집 부서가 가장 크고 대외 연락, 기술, 훈련, 분석, 작전 기획 같은 부서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진짜 무서운 부서가 하나 있어요. 바로 키돈입니다. 키돈, 히브리어로 창끝이라는 뜻이에요. 이름부터 벌써 살벌하죠? 이 부서가 바로 모사드의 암살 및 납치 전담 팀입니다.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는 사람은 없고 대충 60에서 80년대 사이에 생겨서 한 50에서 70명쯤 되지 않을까 추측만 할 뿐 정확한 숫자는 1급 기밀이에요. 이 키돈 요원들은 무려 2년 동안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훈련을 받아요. 각종 무기 다루는 법부터 폭발물 제조, 미행 기술, 굳게닫이 호텔방 따고 들어가는 법, 속옷 안에 권총 숨기는 법, 완벽한 위장술, 심지어 미인계까지 배웁니다. 여성 요원들도 맹활약하는데 이분들의 존재는 2004년이 돼서야 겨우 세상에 알려졌어요. 여기에 현장을 직접 뛰는 카차 요원들,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유대인 네트워크 사야님, 통신 감청 전문 기술팀인 야호로민까지 이 모든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모사드 국장의 임기예요. 보통 5년 정도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데 다른 나라 정보 수장에 비하면 꽤 긴 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임기가 길어야 호흡이 아주 긴 장기 작전을 마음 놓고 설계하고 밀어붙일 수 있거든요. 정권 바뀔 때마다 물갈이 되는 다른 기관들이랑은 작전의 연속성이나 퀄리티 자체가 다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엄청나게 중요한 건 모사드는 무조건 총리 다이렉트, 직속이라는 겁니다. 국방부 소속도, 내무부 소속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작전 뛰다가 대형 사고를 쳐도 외교부 통해서 총리가 직접 쉴드 쳐주고 뒷수습을 다 해준다는 겁니다. 현장 요원들은 복잡한 외교 파장 같은 거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오직 국가의 이익이 되는가 혹은 국가가 주문한 형태인가 이것만 보고 달리면 됩니다. 납치를 하든 암살을 하든 다른 나라 여권을 위조하든 위에서 알아서 덮어주니까요. 바로 이 점이 모사드를 다른 기관들과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핵심 DNA입니다. CIA도 뒤로는 은밀하게 움직이지만 최소한 의회 감시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려고 노력은 하잖아요. 모사드는 그런 제약이 훨씬 헐겁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보기관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자, 배경 설명은 이쯤 하고 본격적으로 이 무시무시한 조직이 전 세계에 우리가 바로 모사드다 라고 증명했던 첫 번째 레전드 사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건 단순한 첩보 작전 수준이 아니에요. 무려 15년이라는 끈질긴 세월, 지구 반대편까지 쫓아간 징념, 그리고 어느 버스 정류장에서 단 90초 만에 끝내버린 역사적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1945년으로 돌려볼게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은 완전히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치 독일이 저질렀던 악마 같은 만행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죠. 아우슈비츠, 트레블링카, 소비보르. 그 이름만 들어도 끔찍한 수용소의 실체에 전 인류가 경악했습니다. 무려 600만 명의 유대인이 마치 공장 물건 찍어내듯 조직적이고 산업적이고 행정적으로 학살당했던 거예요. 여기서 행정적으로라는 말에 꼭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끔찍한 학살은 광기에 찬 미친 군인들이 총 들고 날뛴 게 아니었어요. 마치 기차 시간표 짜듯이 공장 라인 돌리듯이 철저한 서류와 도장, 명령 체계로 아주 깔끔하게 돌아갔습니다. 누구를 언제, 어느 기차에 태워서 가스실로 보낼지, 시체는 어떻게 처리할지 전부 문서로 관리했죠. 그리고 이 거대한 피해 행정 시스템을 돌린 최고 책임자가 바로 아돌프 아이히만이었습니다. 아이히만은 나치 친위대 장교였지만 직접 손에 피를 묻히거나 사람을 때린 적은 없어요. 그냥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이 동네 유대인들은 내일 3시 기차로 아우슈비츠로 보내 하고 서류에 도장 쾅 찍는 게 자기 업무였죠. 훗날 재판에서 그가
나는 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라고 한 말 진짜 유명하죠? 이 뻔뻔한 한마디가 훗날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탄생시켰잖아요. 평범한 직장인 같은 관료가 어떻게 거대한 악이 톱니바퀴가 될 수 있는지, 그 질문의 시작점이 바로 이 난자인 겁니다. 전쟁이 끝나자 나치 고위급들은 쥐새끼처럼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아이히만도 가짜 이름으로 신분을 싹 세탁하고 저 멀리 남미 아르헨티나로 도망쳤죠.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 조용한 동네에 숨어서 자동차 공장이나 다니는 성실하고 말없는 독일계 이민자 행세를 하며 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아주 좋은 이웃으로 알았어요. 그렇게 무려 10년이 훌쩍 넘게 지났습니다. 아이히만 본인도 이젠 난 완전히 잊혔구나 하며 안심했겠죠. 하지만 모사드는 절대 네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악마를 잡는 건 모사드 설립 때부터 최우선 목표 중 하나였거든요. 문제는 이 인간이 지구상 어디에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였죠. 그런데 진짜 만화 같은 우연으로 단서가 탁 튀어나옵니다. 1957년 아르헨티나에 로타르 헤르만이라는 독일계 유대인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이분도 홀로코스트 생존자인데 나치에게 가족을 다 잃고 본인도 끔찍한 고문으로 시력을 거의 잃은 채 남미로 도망쳐 오신 분이었죠. 어느 날 이 할아버지 딸이 사귀는 남자친구를 데려왔는데 이 철없는 청년이 할아버지 앞에서 우리 아버지가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엄청 중요한 일을 하셨지 하고 허풍을 떠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의 성씨가 무려 아이히만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그 피비린내 나는 이름을 모를 리 없죠. 할아버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겠지만 표정 하나 안 바꾸고 침착하게 넘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딸을 시켜 그 청년 집 주소를 조용히 알아냅니다. 그런 다음 서독 검찰에 제보 편지를 보냈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600만 명을 죽인 학살의 설계자를 그 학살에서 겨우 살아남은 생존자의 딸이 가해자 아들의 철없는 허풍 덕분에 찾아낸 겁니다. 진짜 역사에 소름 돋는 아이러니 아닌가요? 이 제보는 곧장 이스라엘로 넘어갔고 모사드는 즉시 아르헨티나 현장으로 요원들을 급파합니다. 몇 달 동안 아이히만을 멀찍이서 관찰하고 미행하면서 사진을 수백 장 찍어냈어요. 근데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무려 15년이나 흘렀으니 얼굴만 봐서는 얘 맞네 하고 100%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빳빳한 젊은 장교 얼굴이랑 벗겨진 남미 중년 노동자를 대조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때 결정타가 된 게 바로 귀 모양이었습니다. 사람 얼굴은 늙으면서 변해도 귓바퀴 주름 패턴은 지문처럼 평생 고유하게 유지되거든요. 모사드 요원들이 과거 나치 기록에 있던 옆모습과 올레 찍은 옆모습의 귀 윤곽을 대조해보니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 순간 잠복팀은 확신했죠. 이놈, 맞다. 작전 결행일은 1960년 5월 11일 저녁. 근데 하필 당일 아침에 본부에서 초를 칩니다. 아르헨티나랑 외교 마찰을 우려대니 작전 재검토하라. 남의 나라 영토에서 그 나라 시민 행세하는 사람을 대놓고 납치하는 건 명백한 주권 침해, 국제법 위반이니까 신중하란 뜻이었죠. 하지만 한장 팀장은 그 전문을 쿨하게 덮어버립니다. 여기까지 와서 물러설 순 없잖아요. 만약 그때 말 들었으면 아이히만은 그 동네에서 아주 편안하게 늙어 죽었을 겁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정류장 근처에 차 2대가 대기하고 있었죠. 마침 그날이 아이히만 결혼기념일이라 꽃다발까지 사들고 버스에서 내리더라고요. 작은 봉투 들고 뚜벅뚜벅 걷는 그에게 차에서 내린 요원이 다가가 아주 자연스러운 어조로 독일어로 한마디 던집니다. 잠깐 시간 좀 있으세요? 아이히만이 자기 모국어에 흠칫 놀라 멈춰선 순간 뒤에서 요원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그를 뒷좌석으로 쑤셔 넣었습니다. 문이 닫히기까지 걸린 시간 단 90초. 그게 전부였습니다. 납치 이후 이스라엘로 빼돌리는 과정은 더 기가 막힙니다. 정상적으로 데려갈 순 없으니 수면제를 살짝 놔서 해롱해롱하게 만든 다음 이스라엘 엘알 항공 승무원 유니폼을 싹 입혔어요. 그리고 술 취한 피곤한 동료 부축하는 척하면서 비행기 승무원석에 턱 앉혀버린 겁니다. 공항 심사관은 명단만 대충 훑고 패스시켰고요. 잠깐 이 장면 한번 상상해보세요. 불과 15년 전만 해도 유대인 수백만 명을 지옥행 기차에 태워보냈던 악마가 지금 자기가 이스라엘 비행기 승무원석에 실려 예루살렘으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비행기를 타고 심판대로 가는 이 통쾌한 명장면. 이듬해 예루살렘 법정 방탄유리 박스 안에 앉은 아이히만의 재판은 이스라엘 최초로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끝까지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라던 뻔뻔한 그는 결국 유죄 판결을 받고 1962년에 교수형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민간인에게 사형이 집행된 건 지금까지도 이게 유일한 기록입니다. 당연히 아르헨티나는 남의 나라 주권 침해냐며 항의했지만 전 세계 여론은
솔직히 저 악마는 저렇게 잡혀도 싸다는 분위기라 모사드를 크게 비난하지 않았어요. 이 사건으로 모사드는 전 세계에 자신들의 존재를 아주 확실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우리가 찍은 놈은 15년이든 20년이든 세계 어디에 숨어 있든 끝까지 쫓아가서 잡는다. 그런데 아이히만 작전에서 더 소름 돋는 건 모사드가 얘 딱 한 명만 잡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비보르 잘멸수용소 소장이었던 구스타프 바그너. 이 인간, 브라질에 숨어 살다가 한 번 체포됐는데 브라질 정부가 인도를 거절해서 얄밉게 풀려났거든요. 근데 얼마 안 가 1980년에 자기 집에서 가슴에 칼이 푹 꽂힌 채 발견됩니다. 가슴에 칼을 꽂는 게 당시 유대인들의 나치 전범 복수 방법이라 모사드 짓이 거의 100% 확실해 보여요. 에스토니아 출신 부역자 알렉산드르 라크는 수용소 책임자로 최소 10,000명을 죽인 놈인데 캐나다로 도망쳤어요. 근데 밤에 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 모사드 요원들이 쳐들어가서 참혹하게 살해당할래 아님 스스로 목숨 끊을래 하고 엄청난 공포를 줬고 멘탈이 나간 그는 결국 자택 차고에서 목을 매 자살했습니다. 니가의 도살자로 불리던 라트비아 출신 헤를베르츠 추쿠루스의 경우는 더 극적입니다. 브라질에서 비행사로 떵떵거리며 살다가 위장한 모사드 요원의 달콤한 사업 제안에 홀랑 속았죠. 우루과이 몬테비데오로 넘어갔다가 그곳에서 납치돼 처참하게 살해됐습니다. 이런 소름 돋는 사례들이 증명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모사드는 한번 타겟으로 찍으면 어디에 있든 얼마나 오래 걸리든 기어코 끝을 봅니다. 이게 모사드의 진짜 DNA예요. 그리고 이 DNA는 나중에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더 미친 스케일로 발현됩니다. 자, 아이히만 사건이 끈질긴 추적이었다면 이어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적국의 가장 깊은 권력 심장부까지 자기 사람을 꽂아 넣는 모사드의 두 번째 증명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적국에서 4년 넘게 살면서 그 나라 대통령이랑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국방장관 옆자리에 앉아 1급 군사회의록을 넘겨보고 철통보안 군사 요새를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들었습니다. 현지 사교계의 모든 사람은 그를 돈 엄청 많고 애국심 쩌는 훌륭한 사업가로 칭송했죠. 누구 하나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빼고요. 이 남자의 이름, 직업, 신분이 싹 다 가짜인 적국 스파이였다는 사실이요. 이 남자의 인생은 시작부터 그리고 그가 죽은 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결되지 않은 영화 같은 스토리입니다. 주인공의 진짜 이름은 엘리 코헨. 1924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이집트에서 컸으니 아랍어가 그냥 모국어였고 외모도 찐 아랍인이랑 똑같았죠.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말 안 하면 절대 모를 정도였어요. 1956년에 이집트에서 쫓겨나듯 이스라엘로 건너온 이 남자를 모사드가 매의 눈으로 딱 찜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가장 위협하던 적국 시리아의 내부 정보가 절실했거든요. 너 시리아로 가라. 근데 여기서 모사드의 진짜 무서운 장기 기은력이 나옵니다. 코헨을 다짜고짜 시리아로 안 보냈어요. 바로 가면 어설퍼서 들통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먼저 보냅니다. 왜 하필 남미냐? 거기에 시리아 이민자 공동체가 아주 크게 있었거든요. 코헨은 아르헨티나에서 1년 넘게 살면서 시리아 이민자들이랑 어울리고 호화 파티도 열고 사업도 하면서 시리아에서 건너와 남미에서 성공한 찐 애국자 사업가라는 완벽한 가짜 인생 스펙을 세팅합니다. 이 위장 스펙 하나 만들려고 몇 년을 공들인 거예요. 초등학생이 대학생 될 때까지 모사드는 단 한 명의 스파이를 위해 장기 프로젝트를 짠 겁니다. 이 남미 빌드업 기간에 진짜 신의 한 수가 있었는데요. 코헨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던 시리아 대사관 군무관 아민 하피즈라는 사람과 아주 끈끈한 베프를 먹습니다. 돈 많고 말 잘 통하는 고향 출신 사업가니까 금방 친해졌겠죠. 근데 이 아민 하피즈가 나중에 시리아 대통령이 됩니다. 코헨은 훗날 이 황금 인맥을 타고 시리아 최고 위층의 프리패스로 입성하게 돼요. 아르헨티나에서 완벽하게 세탁을 마친 코헨은 마침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로 금이 환영합니다. 시리아 사교계는 큰돈 벌어 돌아온 애국 사업가를 열렬히 환영했죠. 코헨은 자기 최고급 아파트에서 맨날 호화 파티를 엽니다. 정부 고위급 군 장성들 잔뜩 불러다 비싼 술 먹이고 쾌락을 채워주면서 술김에 술술 새어나오는 1급 정보들을 모조리 챙겨 이스라엘로 쏴 보냈어요. 그가 얼마나 현지에서 신뢰받았냐면 시리아 국방차관보 후보로까지 이름이 올랐습니다. 적국 스파이가 우리나라 국방부 차관이 될 뻔했다니까요. 영화로 만들어도 에이 이건 설정이 너무 과하다 할 텐데 이게 100% 실화입니다. 여기서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 하나 듣고 가실게요. 이른바 유칼립투스 나무 이야기입니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진짜냐 아니냐 논쟁은 좀 있지만 코엔의 활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최고의 스토리예요. 1964년 코엔은 짱짱한 인맥 덕분에 시리아 장교들을 따라 골란고원이라는 최전방 1급 군사 요새를 시찰갑니다. 여긴 이스라엘이랑 맞붙은 핵심 고지대라서 누가 먹냐에 따라 전쟁 판도가 바뀌는 곳이에요. 민간인은 절대 출입 금지인데 코엔은 빼기 좋아서 프리패스였죠. 요새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참호 배치, 대포 위치 다 파악하던 코엔이 땡볕에서 땀 뻘뻘 흘리는 시리아 병사들을 보며 아주 안타까운 척 훈수를 듭니다. 아유, 우리 군인들 땡볕에 너무 고생하네. 진지 주변에 그늘막이라도 지게 나무 좀 심읍시다. 잘 자라는 유칼립투스 나무가 딱이겠네요. 시리아 장교들은 야, 역시 코엔 형님, 군인들 생각하는 애국자야 하면서 진짜 요새 참호마다 유칼립투스 나무를 팍팍 심어줍니다. 병사들은 시원하다고 좋아했죠. 문제는 이 나무가 잎이 넓고 덩치가 커서 나중에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엄청나게 눈에 잘 띈다는 거였어요. 2년 뒤인 1967년 유명한 3차 중동전쟁이 터집니다. 이스라엘 전투기 조종사들이 골란고원 상공에 떠서 융단 폭격을 퍼붓는데 어떻게 좌표를 알고 정확히 때렸을까요? 하늘에서 딱 보니까 허허 벌판에 유칼립투스 나무가 또렷하게 심어진 곳이 있는 거예요. 아, 저기가 시리아군 진지구나 하고 거길 그냥 때려 부순 겁니다. 시리아군은 병사들 쉬라고 심은 나무가 우리 여기 있어요 하고 알려주는 관역판이 돼버린 거죠. 이스라엘이 단 이틀 만에 골란고원을 점령하는데 코엔이 보낸 정보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코엔은 이 빛나는 승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6.1 전쟁이 터지기 2년 전인 1965년에 발각되어서 처형당했거든요. 어떻게 걸렸냐고요? 시리아도 바보 천치는 아니었으니까 군사기밀이 자꾸 샌다는 걸 눈치챘어요. 그래서 든든한 백이었던 소련한테 부탁해서 최신 전파 탐지 기술을 지원받습니다. 모든 통신망을 차단하고 주파수를 이잡듯 뒤진 끝에 결국 코엔의 아파트에서 발신되는 전파를 딱 잡아낸 거예요. 사실 코엔이 막판에 너무 방심한 탓도 있었어요. 감시가 심해졌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무리하게 송신을 하다가 덜미를 잡힌 거죠. 그가 1965년 1월 19일에 마지막으로 보낸 첩보는 시리아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테러 조직을 만들 거라는 엄청난 정보였습니다. 체포된 지 며칠 만에 코엔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교황까지 나서서 감형해달라고 빌었지만 시리아는 얄짤없었죠. 자기들이 국방차관으로까지 올리려 했던 베프가 이스라엘 스파이였다니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1965년 5월 18일 새벽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인 다마스쿠스 한복판 광장 교수대에 파란 점프슈트를 입은 코엔이 올라갑니다. 시리아 국영방송은 이 끔찍한 처형 장면을 전 국민에게 생중계했어요. 형년 39세. 시리아는 처형 후 시신을 돌려달라는 이스라엘의 요청을 싹 다 무시하고 시신이 어디 묻혔는지조차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끝내 남편 얼굴을 보지 못했죠. 넷플릭스에 이 이야기를 다룬 더 스파이라는 꿀잼 드라마도 있으니 꼭 한번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무려 60년 뒤에 소름 돋는 후일담이 추가돼요. 2025년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무너져서 개판이 된 틈을 타 모사드가 시리아 비밀 보관고를 털어옵니다. 거기서 뭘 가져왔는지 아세요? 엘리코의 유품 2,500점입니다. 그가 썼던 일기, 여권, 심지어 처형당할 때 입었던 그 파란 점프슈트까지 통째로 훔쳐온 거예요. 처형된 지 무려 60년이 지났는데 모사드는 아직도 그 한 사람의 흔적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이갈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 요원을 절대 never 잊지 않는다. 갓난아기가 환갑 할아버지가 되는 시간 동안 모사드는 옷 한 벌을 되찾으려고 기다린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조직의 진짜 미친 DNA입니다. 자, 이제 시간을 다시 1972년으로 점프해 보겠습니다. 코엔이 처형된 지 7년 뒤, 아이히만이 사형당한 지 12년 뒤예요. 이 사건은 모사드의 세 번째 증명이자 이 조직이 얼마나 집요하고 잔혹해질 수 있는지 그 어두운 민낯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번엔 표적이 한 명이 아니라 8명이었고 무려 7년에 걸친 피해 복수극이었습니다. 그 발단은 바로 올림픽이었어요. 1972년 9월 5일 새벽 4시 30분 서독 뮌헨 올림픽 선수촌. 선수들이 모두 단잠에 빠져 있던 그 시각
운동복을 입은 남자 8명이 선수촌 담장을 휙 넘습니다. 밤 늦게까지 놀다 들어오는 선수들처럼 보였겠죠? 근데 이 남자들 손에는 AK 소총과 수류탄이 꽉 쥐어져 있었어요. 이들이 향한 곳은 바로 31번 건물, 이스라엘 선수단 숙소였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무장 테러 단체인 검은 9월단이 전 세계에 눈이 쏠려 있는 올림픽이라는 무대를 공격 타겟으로 잡은 겁니다. 이들은 숙소에 쳐들어가자마자 저항하는 코치와 선수를 현장에서 쏴 죽이고 미처 도망 못 친 9명을 인질로 꽉 잡았습니다. 아침이 밝자 전 세계 TV 카메라가 선수촌을 에워쌌고 역사상 최초로 테러가 전 세계 안방에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검은 9월단은 이스라엘 감옥에 있는 우리 팔레스타인 형제들 당장 다 풀어줘라 라고 요구했지만 이스라엘은 당연히 테러리스트랑 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죠. 22시간의 피말리는 인질극 끝에 서독 경찰이 범인들을 근처 공공기지로 유인해 헬기 구출 작전을 벌이려 합니다. 근데 이 작전이 진짜 개판으로 처참하게 실패해버려요. 저격수 배치도 엉망이고 총격전이 벌어지는 아수라장 속에서 범인 한 명이 헬기에 수류탄을 까 넣어버린 겁니다. 결국 선수촌에서 끌려나갔던 이스라엘 인질 9명 전원이 불타 사망합니다. 맨 처음에 죽은 2명까지 합치면 이스라엘 국가대표 11명 전원이 허무하게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 11명 중에는 집에 생후 2달 된 예쁜 딸을 두고 온 펜싱 코치도 있었습니다. 이 비보가 이스라엘에 전해지자 나라는 완전히 슬픔과 분노로 뒤집어집니다. 예루살렘 총리 집무실, 당시 총리였던 골다 메이어는 무거운 회의 끝에 담배를 깊게 한 모금 피우고 역사에 남을 살벌한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이 작업에 관여한 놈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조리 찾아 죽이세요.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된 피해 보복 프로젝트가 바로 그 유명한 신의 분노 작전입니다. 미넨에서 우리 국민 11명을 건드린 놈들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반드시 그 핏값을 받아내겠다는 선전포고였죠. 모사드는 미넨 참사를 기획하고 실행한 핵심 타겟 13명의 살생부를 만들고 이들을 한 놈씩 집요하게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이 작전이 얼마나 오래 걸렸냐고요? 무려 7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중학생 될 때까지 모사드는 쉬지 않고 방아쇠를 당겼어요. 참사 딱 한 달 뒤인 72년 10월 로마 검은 9월단 연락책이 밥 먹고 집에 가다가 모사드 요원들에게 총을 맞고 즉사합니다. 총알이 몸에 몇 발 박혔는지 아세요? 정확히 11발이었습니다. 위넨에서 죽은 이스라엘 선수 11명 몫으로 한 발씩 쏴준 거죠. 같은 해 12월 파리 타겟의 아파트에 미리 잠입해서 전화기 밑에 폭탄을 깔아뒀어요. 그리고 밖에서 전화를 건 다음 타겟이 수화기를 드는 순간 원격으로 쾅 날려버렸습니다. 73년 1월엔 키프로스 호텔 침대 밑에 폭탄을 숨겨서 폭사시켰고 4월 파리에선 밤길 걷던 교수를 총으로 난사해 죽였죠. 스케일이 제일 컸던 건 73년 4월 레바논 베이루트 암살입니다. 수뇌 후 3명이 삼엄한 경호를 받으며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모사드가 이스라엘 최정예 특수부대랑 손을 잡고 밤에 보트를 타고 레바논 해안에 몰래 상륙했어요. 미리 렌터카까지 대기시켜놓고 아파트 3곳을 동시에 급습해서 수뇌부 3명을 깔끔하게 사살해버립니다. 할리우드 액션 영화 뺨치는 작전이었죠. 이후로도 자동차 좌석 밑에 압력 폭탄을 깔아 터뜨리는 등 암살은 계속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모사드가 진짜 감정도 실수도 없는 완벽한 킬링머신 같죠? 그런데 이 피해 복수구디는 모사드 입장에서 정말 뼈아픈 그리고 무고한 희생자를 낳은 치명적인 뻘짓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1973년 7월 노르웨이의 아주 평화로운 시골 동네 릴레메르 모사드 요원들이 여기에 살생부 핵심 타겟 중 한 명인 알리 하산 살라메가 숨어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출동합니다. 어느 남자를 미행하다가 아내랑 영화 보고 나오는 길 한복판에서 그를 쏴 죽여버렸죠. 근데 시신을 확인해보니 아뿔싸 살라메가 아니었습니다. 모로코에서 건너와 살던 평범한 식당 웨이터 아흐메드 부치키라는 M1 사람은 죽인 거예요. 게다가 그 옆에 있던 아내는 심지어 임신 중이었습니다. 진짜 최악의 대형 사고를 친 거죠. 진짜 살라메는 그 시각 베이루트에서 멀쩡하게 살아있었고요. 설상가상으로 멘붕에 빠진 요원 6명이 도망치다 노르웨이 경찰한테 싹 다 체포돼 버립니다. 이들이 경찰에서 술술 불어버리는 바람에
바람에 유럽에 깔아둔 모사드의 비밀 인프라, 안전가옥 네트워크가 아주 개박살이 나버렸어요. 이스라엘이랑 노르웨이는 단교 직전까지 갔고요.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은 일명 릴레 한메리의 실패로 불리며 세계 최고라는 모사드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치욕적인 오점을 남기고도 모사드의 암살 기계는 멈추지 않았어요. 노르웨이에서 M1 목숨을 희생시키고 놓쳤던 진짜 타겟 알리 하산 살라메. 이 남자는 그 뒤로 무려 미국 CIA의 든든한 백을 얻게 됩니다. CIA가 중동 정보 얻으려고 살라메를 보호해주며 미국 본부까지 초대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모사드가 CIA한테 제발 걔랑 손절해라 요구했지만 미국은 쿨하게 씹었습니다. 동맹국 미국이 내 철천지 원수를 감싸고 도는 상황. 보통 기관이면 미국 심기 건드리면 안 되니까 포기하자 했겠죠. 근데 모사드는 포기 안 합니다. 1979년 1월 레바논 베이루트 살라메가 길을 지나갈 때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이 쾅 하고 대폭발을 일으킵니다. 살라메는 현장에서 형체도 없이 날아갔죠. 미국 CIA의 보호를 받던 타겟을 보란듯이 폭사시켜버린 겁니다. 릴레 한메르에서 뻘짓한 지 정확히 6년지 그리고 미넨 참사가 일어난 지 정확히 7년 만의 결실이었죠. 골다 메이어 총리가 담배를 물고 내뱉었던 그 서늘한 한마디가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유럽 전역을 핏빛으로 물들이며 기어코 완성된 겁니다. 이 신의 분노 작전이 전 세계에 던진 메시지는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민의 피를 흘리게 한 자는 지구 끝에 숨든 강대국의 보호를 받든 시간 불문하고 무조건 찢어 죽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죄 없는 임산부의 남편을 쏴 죽였고 폭탄 테러 때 수많은 민간인들이 함께 목숨을 잃는 부수적 피해도 나왔습니다. 모사드의 지독한 집념과 잔혹성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동시에 보여준 복잡한 사건이었죠. 자, 맨날 암살하고 폭탄 터트리는 살벌한 얘기만 했으니 분위기를 좀 바꿔서 1976년에 있었던 전설적인 구출 작전 하나 듣고 가실게요. 신의 분노가 한창 진행 중일 때 모사드가 기가 막히게 서포트한 구출극입니다. 1976년 6월 27일 이스라엘을 떠나 파리로 가던 에어프랑스 여객기가 테러범 4명에게 공중 납치됩니다. 이 비행기는 저 멀리 아프리카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으로 강제 착륙당했어요. 인질 대부분은 이스라엘인이었죠. 테러범들은 이스라엘 감옥에 있는 우리 동료 40명 당장 풀어줘 하고 협박했고 심지어 당시 우간다의 미친 독재자 이디 아민이 테러범들 편을 들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흘러갑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이건 무조건 협상해야지 무력 구출은 미친 짓이다 라고 입을 모았어요. 당시만 해도 4,000km나 떨어진 적국 공항에서 대규모 인질을 빼내오는 건 영화에서나 가능한 이론상의 작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겉으로는 협상하자라며 시간을 질질 끌면서 뒤로는 몰래 초강경 군사작전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모사드가 진짜 미친 정보력을 발휘해요. 엔테베 공항 건물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도면부터 시작해서 테러범들 위치, 우간다 군대 동향, 인질들 갇힌 방 번호까지 싹 다 캐와서 특수부대 입에 떠먹여줍니다. 심지어 아프리카 중간 기착지인 케냐 정부를 구워 삶아서 전투기 기름 넣을 급유 문제까지 사전에 완벽하게 세팅해놨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자 이스라엘 최정예 특수부대가 밤하늘을 날아 4,000km 밖 우간다에 몰래 침투합니다. 그리고 람보처럼 들이닥쳐서 단 90분 만에 테러범 전원을 사살하고 인질 102명을 깔끔하게 구출해내는 기적을 씁니다. 대규모 인질 구출이 현실에서 진짜 가능하다는 걸 세계 최초로 증명한 이 쾌거는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줬고 훗날 독일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이 전문 대테러 부대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영감을 줬습니다. 영화 엔테베 작전으로도 만들어졌으니 꼭 보세요. 참고로 이때 현장에서 싸우다 전사한 특공대 지휘관의 이름이 요나탄 네타냐후인데요.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 강경파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의 친형입니다. 총리가 왜 유독 팔레스타인에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강경하게 나오는지 형을 잃은 이 개인적 아픔을 빼놓고 설명하긴 좀 어렵죠. 자, 지금까지 보면 모사드가 진짜 무결점 사기캐 같잖아요. 근데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는 진짜 모사드 입장에선 입을 뻥뻥 찰 역대급 암흑기였습니다. 작전이란 작전은 다 걸려서 전 세계 조롱거리가 되고 국장들 모가지가 숭텅숭텅 날아갔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흑역사, 1997년 요르단에서 벌어진 칼레드 마샬 암살 미수 사건입니다. 마샬은 하마스의 핵심 간부였고 네타냐후 총리가 직접 쟤 죽여 하고 오더를 내렸어요. 모사드 요원들이 캐나다 위조 여권을 들고 요르단으로 잠입합니다. 그리고 마샬이 길을 걸어갈 때
쓱 스쳐 지나가면서 귀에다가 몰래 맹독을 쏘아버리려는 영화 같은 계획을 짰어요. 근데 이게 웬걸. 스쳐 지나가는 순간 낌새를 챈 마샬의 경호원한테 요원 2명이 현장에서 목덜미를 딱 잡혀버린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르단 국왕은 아주 극대노를 합니다. 왜냐? 요르단은 이스라엘이랑 평화협정 맺고 잘 지내는 우방국이었거든요. 야, 이 양아치들아. 남의 앞마당에서 뭐하는 짓이야. 당장 그 독 해독제 안 내놓으면 니네 요원들 다 교수형 시킬 줄 알아라. 그리고 감옥에 있는 하마스 리더 셰이크 아흐메드 야신 포함해서 22명 싹 다 당장 풀어줘 하고 초강수를 둡니다. 여권 도용당한 캐나다도 미친 거 아니냐며 난리치고 미국 클린턴 대통령도 평화협상 다 망칠 일 있냐며 쌍욕을 박는 상황. 결국 멘탈이 나간 이스라엘은 얌전히 해독제 셔틀도 해주고 하마스 리더 22명도 싹 다 풀어주는 초유의 굴욕을 맛보며 요원 2명을 겨우 빼옵니다. 이때 살아난 마샬은 영웅 대접을 받으며 하마스 최고 지도자로 승승장구했고 풀려난 야신도 훗날 엄청난 골칫거리가 됐으니 모사드 입장에선 혹 때려다 혹을 10개쯤 붙인 최악의 뻘짓이었죠. 또 하나 유명한 대참사가 있습니다. 2010년 두바이에서 벌어진 하마스 간부 마무드 알마부 암살 사건이에요. 이건 암살 자체는 성공했는데 뒷수습이 완전 개그물 수준이었어요. 모사드는 마부가 두바이로 온다는 첩보를 듣고 무려 26명이나 되는 메머드급 암살단을 투입합니다. 테니스복 입고 라켓 들고 미행해서 호텔 방번호 알아내고 룸에 쳐들어가서 전기 충격기로 지지고 근육 이완제 주사해서 베개로 질식시켜 죽이는 것까진 20분 만에 완벽하게 끝냈어요. 방해하지 말라는 팻말까지 걸어놓고 나오는 여유도 부렸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26명이나 되는 인원이 움직이다 보니 두바이 호텔이랑 공항 CCTV에 얼굴이 아주 대문짝만하게 다 찍힌 거예요. 심지어 변장한 여성 요원 1명은 CCTV 카메라를 향해 상큼하게 윙크를 날리는 똘끼를 보여줍니다. 또 요원들이 우르르 모여서 호텔 빠져나가는 장면까지 다 찍혔어요. 두바이 경찰이 빡쳐서 CCTV 싹 다 털어 동선을 완벽하게 재구성해버렸고 이들이 썼던 5개국 위조 여권 정보가 전 세계에 까발려졌습니다. 특히 영국 공항에서 입국 심사할 때 일반 영국인들 여권을 몰래 복사해서 도용했다는 사실까지 들통나면서 전 세계 우방국들한테 쌍욕을 먹는 신세가 됐죠. 이런 이불킥 사례들을 보면 모사드도 결국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게 티가 납니다. 엉뚱한 사람 죽이고 동맹국 앞마당에서 작전하다 걸리고 CCTV에 대고 윙크하다 신상 다 털리고 근데 이걸 뒤집어 생각해보면 욕먹든 말든 들통나서 국제적 개망신을 당하든 말든 우리는 일단 한다는 모사드 특유의 미친 불도저 마인드가 돋보이는 대목이기도 해요. 그러다 2002년에 메이어 다간이라는 아주 살벌한 양반이 모사드 국장으로 오면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다간은 취임하자마자 똥공기 잡고 요원들 쫙 물갈이하면서 이런 명언을 남깁니다. 앞으로 너희는 적의 뇌를 한 움큼 집어삼킬 각오로 움직여라. 안 그러면 누군가가 너희 뇌를 파먹게 될 것이다. 좀 소름 돋는 비유죠? 하지만 주저하지 말고 선빵을 날려라는 이 철학 덕분에 모사드는 다시 무시무시한 야성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이 과감함은 아날로그 첩보를 넘어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SF급 스케일로 진화하게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을 아주 가까운 2020년으로 점프해 볼게요. 아이히만을 직접 손으로 낚아채던 시대에서 60년이나 지났습니다. 모사드의 그 지독한 DNA는 1도 안 변했지만 싸우는 무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20세기가 맨몸으로 뛰고 전화기 밑에 폭탄 깔던 사람의 시대였다면 21세기의 모사드는 위성, 인공지능, 무인 원격 조종으로 싸우는 사이버 전사로 각성했습니다. 2020년 11월 말 이란 테헤란 외곽의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고 있던 까만 세단 자동차. 운전석에는 이란 핵 프로그램의 아버지이자 총책임자인 모센 파크리자데가, 조수석에는 아내가 타고 있었습니다. 늘 가던 주말 별장 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저 앞 도로변에 낡아빠진 픽업 트럭 한 대가 버려진 듯 세워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흔한 방치 차량인 줄 알았겠지만 사실 이건 모사드가 무려 몇 달 전부터 알박기 해둔 트럭이었습니다. 파크리자데의 차가 트럭 옆을 쓱 지나가는 찰나 트럭 짐칸 덮개가 열리더니 안에서 무시무시한 기관총이 튀어나옵니다. 타타타타타. 13발의 총알이 발사되는데 걸린 시간은 1분이 채 안 됐어요.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현장에 방아쇠를 당기는 저격수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수천 킬로미터 밖 안전한 곳에서 요원들이 위성 카메라로 지켜보며 조종했고 자동차의 속도와 흔들림을 AI가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정확한 사격 타이밍을 잡은 거예요. 심지어 안면인식 알고리즘이 얼굴을 구별해서 조수석에 있던 부인은 털끝 하나 안 다치게 하고 딱 파크리자대 몸에만 총알을 박아 넣었습니다. 사람이 쏘면 불가능할 미친 정밀도죠. 임무를 완수한 트럭은 흔적을 안 남기기 위해 곧바로 쾅! 자폭해버렸습니다. 이란 정부는 자기 나라 1급 과학자가 대낮에 로봇총에 맞아 죽었는데도 한참 동안 범인이 누군지 감도 못 잡았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960년대 버스 정류장에서 독일어로 말 걸며 납니치하던 아날로그 조직이 이제는 요원 한 명 안 보내고 위성이랑 AI로 표정만 쏙 골라 죽이는 첨단 암살 집단으로 진화한 겁니다. 같은 DNA, 완전히 다른 버전이죠. 근데 이건 맛보기에 불과했습니다. 4년 뒤 이 기술력이 진짜 역대급 미친 스케일로 폭발합니다. 2024년 9월 17일 오후 3시 30분 레바논 전역에서 사람들의 바지주머니가 동시에 펑펑펑 터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 이 조직 대원들이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구식 삐삐 수천 대가 한꺼번에 대폭발을 일으킨 거예요. 부상자만 수천 명에 전 세계가 경악했죠. 근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2024년에 웬 쌍팔년도 삐삐? 이유가 있습니다. 헤즈볼라 애들도 이스라엘의 사이버 감시, 스마트폰 해킹 능력이 워낙 쩔어준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첨단 기술을 피해 도청이나 위치 추적이 안 되는 아주 원시적인 아날로그 삐삐로 돌아간 겁니다. 나름 머리를 쓴 거죠. 하지만 모사드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었습니다. 아날로그로 도망쳐? 그럼 그 아날로그 기계 자체를 무기로 만들어줄게. 이 작전의 빌드업은 진짜 예술입니다. 모사드는 대만의 진짜 삐삐 회사 브랜드를 돈 주고 빌려다가 똑같이 생긴 껍데기 안에 배터리만한 고성능 군용 폭약을 싹 숨겨서 가짜 삐삐를 대량 생산했어요. 차 한 대도 날려버릴 위력이었죠. 그리고 헝가리에 실체도 없는 유령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다음 이 폭탄 삐삐들을 합법적인 정상 유통망인 척 속여서 수년 동안 레바논 헤즈볼라 손에 쥐어줍니다. 적들이 자기 손으로 시한폭탄을 사서 수년 동안 허리에 차고 다니게 만든 거예요. 다음 날엔 삐삐에 이어 무전기까지 연쇄적으로 펑펑 터집니다. 헤즈볼라는 수뇌부부터 말단까지 통신이 완전히 박살나면서 집단 멘붕에 빠졌죠. 모사드는 이 개판이 된 혼란을 틈타 통신이 끊겨 어버버하던 헤즈볼라의 32년 묵은 수장 하산 나스랄라의 위치를 정확히 콕 찍어냅니다. 10년 동안 나스랄라의 동선 데이터만 미친 듯이 모아둔 결과였죠. 통신 마비 9일 뒤 이스라엘 전투기가 베이루트 지하 벙커에 벙커 버스터 폭탄 수십 발을 내리꽂아 수장 나스랄라를 영원히 지하에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미친 스케일 좀 보세요. 페이퍼 컴퍼니 세우고 유통망 조작하고 수천 대의 통신기기에 폭탄 심어서 적의 심장부에 뿌린 뒤 수년을 기다렸다 한 방에 통신망을 마비시키고 그 혼란을 틈타 최고 리더를 공습으로 제거한다. 제조업, 물리업, 사이버 해킹, 특수작전이 다 합쳐진 첩보 역사의 마스터피스급 작전입니다. 근데 이거 터지기 한 달 반 전에도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2024년 7월 31일 이란, 테헤란. 그것도 이란 혁명수비대가 눈에 불을 켜고 지키는 국가 최고 보안 1급 시설인 영빈관. 여기서 자고 있던 하마스의 정치국장 이스마일 하니예가 방 안에서 터진 폭탄에 즉사합니다. 이란 새 대통령 취임식 축하하러 온 국빈이었는데 말이죠. 알고 보니 모사드가 하니예가 오기 무려 2달 전에 미리 그 방 벽을 뜯고 폭탄을 숨겨놨던 겁니다. 2달을 잠복해 있다가 타겟이 누워 잠든 순간 리모컨으로 쾅 터트린 거예요. 이란으로서는 진짜 개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죠. 자기네 최고 보안시설 안방이 털린 거니까요. 물론 하니의 암살은 부작용도 좀 있었습니다. 온건파였던 그가 죽자 초강경파 야히야 시누아르가 대빵이 되면서 하마스가 자살폭탄 테러를 재개하는 등 더 과격하게 미쳐 날뛰기 시작했거든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다 보니 영상 맨 처음에 던졌던 그 황당한 썰, 모사드 잡으라는 방첩부대가 통째로 모사드였다. 나는 그 얘기가 이제 왜 가능한지 딱 감이 오시죠? 이란도 자국 내에서 자꾸 핵 과학자 죽어나가고 비밀금고 털리니까 독이 바짝 올랐어요. 그래서 야, 우리 안에 있는 쥐새끼 모사드 싹 다 잡아 하고
20명짜리 초정예 모사드 색출 전담 부대를 만듭니다. 근데 막상 까보니 대장부터 말단 요원 20명까지 전부 다 모사드에서 심어둔 첩자였던 거예요. 스파이 잡으라니까 스파이 동호회를 열고 있었던 거죠. 들통나자마자 얘네들은 이스라엘로 야반도주해버렸고 빡친 이란 전 대통령이 직접 외신에 대고 우리 방첩부대가 모사드 지점이었다고 한탄한 겁니다. 대체 모사드는 이란을 어떻게 이렇게 안방 드나들듯 털어먹을까요? 전직 CIA 요원들 말로는 이란에 500만 명 넘게 사는 가난한 아프간 난민들에게 $100, $200씩 쥐어주며 잔심부름시키다가 서서히 고위직까지 스파이망을 넓혀가는 수법을 쓴대요. 2018년은 아예 테헤란 비밀창고를 2년이나 훔쳐보다가 급습해서 5만 5천 쪽짜리 이란 핵개발 기밀 자료를 통째로 이삿짐 센터 부르듯 훔쳐와 이스라엘 총리가 방송에서 흔들며 자랑하기도 했잖아요. 자, 21세기 모사드의 화려한 스펙을 쭉 요약해볼까요? 2018년 이란 심장부 핵창고 털기, 2020년 위성 AI 기관총 암살, 2024년 이란 영빈관 벽 속 2달 잠복 폭탄, 그리고 레바논 삐삐 연쇄 대폭발까지. 패턴이 보이시나요? 아날로그든 AI든 한 번 타겟으로 찜하면 수십 년이 걸리더라도 적의 일상 속 가장 깊은 곳, 타겟의 주머니, 침대, 자동차, 심지어 방첩부대까지 다 장악해버립니다. 버스 정류장 90초, 납치범의 DNA가 지금은 사이버전과 융합돼서 더 미쳐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와, 모사드 진짜 짱이네, 무적의 영웅이네 하고 박수만 치면 이 복잡한 이야기의 딱 절반만 보신 겁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거든요. 모사드가 과연 영웅인지 무자비한 암살 집단인지 질문을 던지기 전에 2023년 10월 7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최악의 실패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날 새벽 하마스 무장대원 수천 명이 패러글라이더 타고 장벽 뚫고 이스라엘 남부를 무자비하게 기습합니다. 평화롭던 음악축제장과 마을에서 무려 1,200명의 무고한 민간인이 학살당하고 수백 명이 인질로 끌려갔어요. 이 끔찍한 참사가 벌어지는 동안 전 세계가 똑같이 던진 질문 하나. 그 위대하다던 모사드는 대체 그 시간 동안 무얼 하고 있었는가? 테헤란 금고 털어오고 남의 나라 삐삐 수천 대 해킹하는 우주급 첩보 조직이 어떻게 자기 집 담장 너머에서 하마스가 2년 넘게 훈련하고 로켓 모으는 건 까맣게 몰랐을까요? 50년 만에 터진 이스라엘 정보기관 최대의 흑역사였습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났는지 전문가들 분석은 이렇습니다. 첫째, 기술 맹신. 모사드가 너무 AI, 위성, 해킹 같은 삐까뻔쩍한 첨단 디지털 기술에만 심취한 나머지 아날로그 휴민트를 소홀히 한 거예요. 하마스는 이 빈틈을 여서 인터넷 끄고 편지랑 육성으로만 작전을 짰죠. 디지털 도청만 믿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둘째, 오만한 자만심. 모사드 요원들이 에이, 하마스 쪼립새끼들이 감히 우릴 쳐? 이란 핵 같은 큰 거나 막자 하며 방심한 거예요. 국경 근처에서 훈련하는 걸 보고도 양치기 소년 취급하다 털린 거죠. 셋째, 네타냐후 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덮으려고 정보기관의 경고를 씹었다는 논쟁적인 음모론도 있지만 이건 팩트체크가 더 필요한 부분이고요. 결국 멀리 있는 거대한 적만 쳐다보다가 자기 발밑에서 폭탄이 터지는 걸 놓친 대가는 1,200명 국민들의 피로 돌아왔습니다. 정보기관의 본질적인 한계를 아주 뼈아프게 보여준 사건이죠. 물론 그 이후 모사드는 눈이 돌아가서 하니에, 신와르, 나스랄라 등 하마스와 헤즈볼라 수뇌부를 미친 듯이 암살하며 보복에 성공하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가자 지구에 죄 없는 민간인 수만 명이 죽어나가며 전 세계적인 쌍욕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다시 원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이 조직은 과연 정의의 사도일까요? 아니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살인 집단일까요? 이스라엘 국민 입장에서 보면 100% 든든한 다크나이트입니다. 인구 900만짜리 나라가 수천만 아랍 적국들에 둘러싸여서도 70년을 버틴 건 모사드의 미친 정보력 덕분이거든요. 나치 전범 잡아다 법정에 세워서 홀로코스트 실체를 세상에 알리고 아프리카까지 나라가 우리 국민 구출해오고 주변국 핵무기 개발 막아내는 진짜 영웅이죠. 브라더스 작전 때처럼 수단에 리조트 세워 유대인 난민 수천 명 살려내는 따뜻한 구석도 있고요. 근데 반대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모사드는 그냥 악마 그 자체입니다. 자기네 리더들 몰래 다 죽이고 동네에 폭탄 터트리고 국제법이고 뭐고 깡그리 무시하는 깡패 집단이죠. 노르웨이에 살던 평범한 임산부 남편을 엉뚱하게 쏴 죽이고 목표물 잡겠다고 민간인 8명을 차량같이 폭파시켜버리는 조직. 남의 나라 주권 따위 가볍게 무시하고 암살을 스포츠처럼 저지르는 집단이니까요. 이게 모사드의 진짜 무서운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선 국제법이고 외교고 나발이고 일단 선빵 쳐야 한다는 논리로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팽창하다 보니 처음엔 학살자 잡던 칼날이 나중엔 테러범, 그 다음엔 핵과학자, 이제는 적국의 정치 지도자까지 다 썰어버리고 있어요. 게다가 죽일수록 더 독한 강경파가 올라오는 악순환도 생기고요. 자기 비밀을 폭로한 내부 고발자를 이탈리아에서 미인계로 납치해다 18년 동안 창문도 없는 감옥 독방에 처박아두는 짓까지 하는 거 보면 보안을 위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줍니다. 걸리면 NCND, 금정도 부정도 안 해 하면서 책임 회피하는 얄미운 짓도 잘하고요. 자, 모사드 요원들이 가슴에 새기는 훈련 신조가 구약 성경 잠언 11장 13절이라고 합니다. 두루 다니면서 한담하는 자는 비밀을 누설하지만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그리고 모사드의 로고에 적힌 말씀은 그 바로 다음 구절이죠.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지만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니라. 비밀을 철저히 지키고 무자비할 정도의 전략으로 내 나라의 평화를 지켜낸다. 이 서늘한 두 원칙이 지난 70년 동안 이 조직의 척추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훑어본 역사를 딱 한 줄로 꿰어볼게요. 1960년 아르헨티나 정류장에서 90초 만에 악마를 낚아챘고 1965년 스파이를 적국 대통령 100% 만들었고 1970년대 올림픽 테러범 13명을 7년 동안 쫓아 찢어 죽였고 1976년 아프리카로 날아가 102명의 인지를 기적처럼 빼냈고 2020년 우주위성과 AI로 핵 과학자만 콕 집어 죽였고 2024년 적국 심장부의 삐삐 수천 대와 안방을 털어버렸고 그리고 2025년 60년 전 사형당한 요원의 점프슈트 한 벌을 기어코 고향으로 가져왔습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껍데기만 바뀌었을 뿐 한 번 찍은 표적은 타겟의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절대 놓지 않는다는 집념 하나는 소름 돋게 똑같습니다. 누군가에겐 생명을 지켜주는 구원의 동아줄이었고 누군가에겐 자다가도 오줌을 지리게 만드는 공포의 사신이었죠. 세상에 이 작은 나라의 정보기관만큼 오랫동안 치밀하게 그리고 잔혹하게 전 세계를 휘저은 조직은 단언컨대 없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세상에서 가장 집요한 그 이름 모사드, 영웅일까요? 아니면 폭주하는 암살 머신일까요? 그 판단은 영상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길고 딥한 모사드의 그림자 전쟁 이야기 흥미롭게 보셨나요? 여러분은 이 조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소름 돋고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1시간 역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